법원 복도. 70대 여자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합의 좀 하자. 4억은 너무 많아. 그 앞에 선 며느리는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그 세월이 돌아오나요? 수진아, 제발. 어머니가 잘못했어. 잘못요?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아이도 못 낳는 계집, 쓸모없는 며느리, 네 친정 집안이 유전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몰라서.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왜 아들 검사는 안 시키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검사 결과. 난임 원인은 아들이었어요. 어머님 아들. 그동안 저만 병원 다니고 저만 검사 받고 저만 약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남편한테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위자료 4억,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다 내셔야 해요. 수진아, 제발. 늦었어요.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5년 봄, 26세 이수진은 서울소재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촉망받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키 165cm의 단정한 외모, 예의 바른 말투. 친정 부모님은 외동딸을 곱게 키웠고 수진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남편 박정국을 만난 건 선을 통해서였습니다. 정국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에게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 어머니가 좀 전통적이신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며느리는 정말 예뻐하실 거예요. 결혼 전 정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화창한 5월에 올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외동딸을 시집 보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수진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물도 넉넉하게 해주었고 살림살이도 부족함 없이 장만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신혼집이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수진이 좀 챙겨주시겠다고. 가까이 살면 좋잖아. 정국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자 남편이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가까움이 20년의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신혼 한 달째, 아침 6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수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수진아, 아침도 안 차려? 우리 정국이 굶겨보내게? 시어머니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국이 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알려드린 거였지 신혼 한 달 만에 이렇게 예고도 없이 들이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출근 시간이 아직... 아직? 벌써 6시야. 남편 아침 차려줘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도 안 하나? 그날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항상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노크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 냉장고 정리 좀 봐라. 김치는 왜 이렇게 담아놨어? 수진아, 빨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수진아, 청소기는 매일 돌려야지. 우리 정국이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매일매일이 간섭이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챙김이 아니라 감시라는 것을. 정국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셔서 비밀번호 좀 바꾸면 안 될까? 뭐? 어머니가 수진이 생각해서 오시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오시면 어머니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여보도 아침 제대로 못 차려주니까 그러시는 거잖아. 그날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배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는 시누이 2명과 그 가족들까지 모여 북적였습니다. 큰며느리, 올해는 어떻게 됐어? 아직도 소식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님, 아직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아이 낳기 싫어한다더니 너도 그런 거야?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몸에 문제 있는 거야?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병원은 가봤어요? 요즘은 난임 치료도 잘 된다던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바로 임신했는데 요즘 애들은 몸이 약한가 봐. 작은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빠는 건강한데 형님이 좀 관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옆에 앉은 정국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국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정국, 사위는 가만히만 있니? 아내가 저렇게 구박받는데. 친정어머니가 전화로 물었을 때 수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딸의 목소리에서 눈물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며칠 집에 와. 엄마, 괜찮아. 아이만 생기면 나아질 거야. 수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결혼 5년 차,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시어머니의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도 안 됐어? 혹시 피임하는 거 아니야? 정국이한테 물어봐야겠네. 네가 정국이 건드리지도 않는 거 아니야? 수지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는 정상이었습니다. 남편분도 검사 받아보세요. 난임은 부부 함께 원인을 찾아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수지는 정국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상 없대.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뭐? 내가? 정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자한테 그런 검사를 받으라고? 너 지금 나한테 문제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부부가 함께... 그만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많기로 유명해. 우리 할아버지는 아들만 5이셨고 아버지도 3남매를 낳으셨어. 문제는 네가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수지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정국이한테 들었어. 네가 정국이더러 검사 받으라고 했다며? 어머님, 우리 정국이가 무슨 문제야?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인데 문제는 네가 있는 거잖아. 네 친정 집안을 봐라. 외동딸이잖아. 네 엄마도 너 하나밖에 못 낳았고 유전이야, 유전. 어머님, 저는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그런 검사가 뭐가 정확해? 의사들이 뭘 알아? 아이를 못 낳으면 네가 문제 있는 거야. 수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며 어느덧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36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녔지만 시댁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10년이야, 10년.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정국아, 너 이혼하고 재혼해. 젊은 여자 만나면 애 바로 생길 거야. 어머니, 그건... 자식도 없는 마누라 붙들고 있어서 뭐해? 우리 집안 대가 끊기면 어떡하게? 수지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정국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혼은 그건 좀... 왜? 뭐가 문제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제 직장 동료들도 다 아는데 갑자기 이혼하면 체면이... 체면? 자식도 없는데 무슨 체면이야. 하지만 어머니, 요즘 시대에 이런 이유로 이혼하면 저도 어머니도 손가락질 받아요.
수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를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구나. 체면 때문이구나. 1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던 남편. 어머니 말이면 무조건 옳다고 했던 남편. 그런 남편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수진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수진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을 친정에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혼해라. 아빠가 책임질게. 아빠. 하지만 수진은 돌아갔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정말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남편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네가 못난 거야.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수지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왔어? 잠깐만, 정국이랑 얘기 중이니까 거기 앉아있어. 수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정국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국아, 엄마가 방법을 찾았어. 무슨 방법이요? 아이 말이야. 수진이가 못 나오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 수진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입양이든 아니면 대리모라는 것도 있다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옛날 양반들도 다 그렇게 했어. 첩한테 아들 낳게 하고 정실부인 자식으로 키웠잖아.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 하지만 수진이가 알면... 알게 하지 마. 모르게 하면 되지. 아니면 입양이라고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도... 정국아, 네가 45이야. 이제 늦었어. 수진이는 포기해. 12년 동안 아이 못 낳은 여자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수진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아이를 받는다고? 몰래? 나를 속이고? 어머니, 생각해 볼게요. 정국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생각해 본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본다고?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정국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국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인지, 그저 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도구, 그것도 고장난 도구,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2020년 수지는 41살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시어머니의 방문은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제대로 안 해? 밥은 해먹긴 해? 손주도 못 안겨주더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네. 그해 가을, 시어머니 생신에 시댁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큰며느리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작은 시누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에휴, 말도 마. 15년이야, 15년. 이제 포기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요즘은 병원도 좋다는데 정말 안 되나 봐요. 수지는 부엌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멀쩡해 보이던데요? 멀쩡하긴 몸이 문제가 있는 거지. 친정 집안을 봐. 외동딸이잖아. 그 엄마도 딸 하나밖에 못 낳았어. 유전인 거야. 아이고, 형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말도 마. 그래도 우리 정국이가 착해서 참고 사는 거지. 다른 남자 같으면 벌써 이혼했어.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형님이 착하잖아요. 성격도 좋고. 착한 게 밥 먹여주냐? 며느리는 손주 낳아줘야 제가 파는 거지. 손주도 못 낳으면서 뭐하러 우리 집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수진의 손에서 쟁반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국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하지만 친정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그냥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2022년 봄, 결혼 17년 차. 수진은 43살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수진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병상에서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엄마, 무슨 소리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네 얼굴 봐라. 눈빛이 죽어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살라고 대학까지 보낸 게 아닌데. 친정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엄마의 소중한 딸이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그 말에 수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중한 딸.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는 못난 며느리, 쓸모없는 계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어.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보자. 다음 날 수진은 산부인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12년 전에 갔던 그곳이 아니라 대학병원 난임센터였습니다. 선생님, 저 17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12년 전에 검사 받았을 땐 이상 없다고 했는데 다시 정밀하게 검사받고 싶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정밀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남편분도 함께 오셔야 하는데 남편은 검사 안 받아봤습니다. 17년 동안요? 네. 의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모님,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상 남성 요인이 40%, 여성 요인이 40%, 복합 요인이 20%입니다. 남편분이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검사를 거부해서... 그럼 사모님만 이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신 거네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분께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네? 너무 오래 고생하셨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정국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국의 휴대폰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정국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대병원 난임센터 김 교수입니다. 네? 병원에서요? 부인께서 오늘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요. 오랜 기간 난임으로 고생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남편분은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건... 난임의 40%는 남성 요인입니다. 부인만 계속 검사받고 치료받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꼭 내원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부인께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검사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토요일 기다리겠습니다. 의사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국은 당황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전화까지 오다니. 그날 저녁 정국이 퇴근하자마자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네가 병원에 내 전화번호를 준 거야? 여보, 의사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가 검사를 안 받았다고? 나한테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한 거야? 난 그냥 사실대로. 사실? 무슨 사실? 네가 나를 의심한다는 사실? 그동안 문제는 네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부가 함께 검사받아야 한다고. 그건 의사 말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이 많았어.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그럼 왜 병원에는 가기로 한 거야? 정국은 말을 멈췄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교수가 직접 전화를 했어. 거기는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 병원이야. 내가 검사 안 받으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가긴 가. 근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때 되면 네가 사과해야 할 거야. 나를 의심한 거. 정국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과? 내가? 그날 밤 수지는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국은 마지못해 병원을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반대했습니다. 정국아, 네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 우리 집안은... 어머니, 수진이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요. 한 번만 해주면 조용해질 것 같아요. 그 고집센 계집애. 검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문제라면? 만약 그동안 내 착각이었다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니라면? 결과를 듣는 날, 부부는 함께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나이에 비해 난소 기능도 양호한 편이고요.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의사가 정국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분은 정자 무력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자의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억률도 높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정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자검사 결과를 보시면 정상 기준치에 많이 못 미칩니다. 이 정도면 결혼 초기부터 자연 임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난 세월 동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부인께서 임신이 안 됐던 건 남편분의 난임이 주요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지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을 탓했던 나날들, 끊임없이 듣던 구박들. 너 때문이야. 네가 못난 거야. 네가 문제야.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정국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아, 말하지 마. 미안하다고? 그동안 나만 미안하다고 살았어. 이제 당신 차례야.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검사 결과 나왔어? 수지는 결과지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누구 잘못이었는지. 시어머니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정국 씨가 난임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정상이었어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검사야. 우리 정국이가 문제 있을 리 없어. 병원 바꿔서 다시 검사해 보셔도 돼요.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결과지를 내던졌습니다. 이건 인정 못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집안 얘기 그만하세요. 수진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이라고, 제 친정 집안 탓이라고, 제가 못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아들 문제였어요. 어머님 아들. 네가 감히. 감히? 제가 감이라고요? 그동안 구박받고 살면서 한 번도 대든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 정국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당신은 닥쳐. 그동안 어머니 편만 들면서 나 괴롭힌 당신도 똑같아.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국이 물었습니다. 나간다. 그리고 수진은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소송도 준비할 거야. 위자료 청구, 명예훼손 다. 뭐? 정국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소송? 소송이라니. 이제 못 참겠어. 변호사 선임할 거고 법적으로 다 해결할 거야. 수진아,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소송까지 갈 필요는. 그동안 나한테 진정하라고만 했잖아. 이제 끝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소송? 네가 감히 우리를 고소해? 시어머니를?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수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수지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혼하려고요. 수진아, 친정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구나. 이제 그만 힘들어해도 돼. 그리고 아빠,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소송할 게 많아요. 친정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소송이 많다니? 이혼 소송 말고도요. 위자료 청구,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 험담한 거 증거 있어요. 문자 메시지도 있고 제가 써온 일기도 있고요. 수지는 가방에서 노트 몇 권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힘들 때마다 적어온 일기장들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받을 거예요. 우울증, PTSD, 오랜 기간 당한 정신적 학대에 대한 증거로요. 상담 기록에도 다 남아있을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예전에 그 순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하고 결연했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최고의 변호사 소개해줄게. 일주일 후 정국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통지서 그리고 또 다른 우편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장, 명예훼손 고소장. 정국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피고소인으로. 이게 무슨... 수진이가 미쳤어? 시어머니를 고소해? 어머니, 이거 심각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이 얼만데? 5억입니다. 뭐? 5억? 그리고 명예훼손건도 증거가 다 있대요. 문자 메시지, 일기 기록, 목격자 진술.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2023년 3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묶은 머리. 예전에 그 초라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정국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장기간 지속된 가정 내 정신적 학대, 명예훼손, 그리고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고 박정국은 자신의 난임 사실을 은폐한 채 원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는 병원 검사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둘째, 피고 이순자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친척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 원고의 일기장, 증인 진술로 증명됩니다. 셋째,
원고는 이로 인해 중증 우울증과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정국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정국은 자신의 난임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의가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십니까?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부부가 함께 검사받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거부했고 오히려 원고를 비난했습니다. 이는 증인, 진술로 증명됩니다. 재판장이 정국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정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피고 이순자, 원고를 아이도 못 낳는 계집, 쓸모없는 며느리라고 칭했습니까? 시어머니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네. 친척들 앞에서 원고의 친정 집안에 불임 유전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무근입니다.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네. 재판장은 증거 자료 제시를 허가했습니다. 변호사가 문자메시지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손주도 못 낳으면서 명절에 얼굴이나 내밀 생각하지 마. 내 친정 집안이 원래 그렇지 뭐. 대가 약해. 그리고 수진의 일기장 내용이 낭독되었습니다. 2018년 추석,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친척들 앞에서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라고 하셨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너무 창피하고 슬펐다. 2020년 설,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안 대를 끊긴다며 울으셨다. 다 내 탓이라고 하셨다.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인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왔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왜 참으셨습니까? 제가 정말 문제라고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친척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도 방청객들도 모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2달간의 재판 끝에 판결일이 왔습니다. 2023년 7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원고와 피고 박정국의 이혼을 허가한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둘째, 피고 박정국은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정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셋째, 피고 이순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넷째, 피고 이순자의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정신적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피고 박정국이 자신의 난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방치한 행위는 부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피고 이순자의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는 며느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 선고한다. 쿵!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변호사와 포옹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7년 만에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복도. 판결이 끝나고 나온 수진 앞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발 합의 좀 하자. 위자료를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겠니? 수진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무릎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17년 동안 누구 잘못이었는지? 수진아, 4억이 어디야?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제발.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17년이 돌아오나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옆에선 정국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합의하자. 제발. 사과는 이제 필요 없어. 법이 판단했으니까. 수지는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아빠 제가 이겼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7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수지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위자료와 배상금 4억을 받았고 회사도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그치? 나도 느껴. 그 일 이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친구들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용기 있었어. 그동안 참고 살다가 진실을 밝히고 싸워서 이긴 거잖아. 고마워.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냈어. 그날 밤 수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웃음, 이제야 다시 찾은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어. 나를 탓할 필요가 없었어.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아무리 두렵더라도요. 잘못은 밝혀져야 하고 억울함은 풀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참고만 사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행복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